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표 종목을 모은 지수가 바로 KRX 300이죠. 올해 상반기 KRX 300 데이터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두 산업이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에너지와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두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 그리고 기술 안보를 동시에 책임지는 전략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이후 공급망 동맹은 더욱 강화됐고 동북아 안보 지역 역시 빠르게 변화하면서 한국의 조선과 방산의 가치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게다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 방산은 정부 외교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고 최근 정세양 외교를 비롯한 각종 협상에서도 조선, 해양, 방산 패키지 협력이 핵심 의제로 채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 된 조선과 방산 산업이 어떤 구조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두 산업이 향후 국가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세계적인 유튜브 조한범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우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방사에서도 궁금한 점이 참 많고요. 또 조선도 마찬가지고 녹화 시간이 몇 시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선과 방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산업이 공통되는 지점도 있고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 좀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좀 주변 환경 혹은 국제 정세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제 탈냉전, 지금의 시대를 다극화 그러잖아요. 네. 전 무극화로 봅니다. 무극화. 그러니까 극이 없죠. 미소 양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으로 잠깐 왔다가 다극화, 미국이 상대적 위상약화, 중국의 부상, 심지어 우리도 세계 국방력 5위. 5위. 네. 그러니까 극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계적인 분쟁 속에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게 무극화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뉴노멀. 탈냉전 끝나고 나서 평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착각이었죠. 전 세계는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했어요. 네. 평화 시기의 착시 속에서 유럽과 미국은 방산 생태계가 사실상 파괴된 상태였어요. 일종의 주문 생산 체제.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북한은 1953년 이후로 70년 이상을 에브리데이 전쟁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던 거죠. 첫 번째. 준비된 방산 생태계는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질은 떨어지지만 북한.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에 의존하고 전 세계는 K방산에 의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해양 패권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데 이게 바다예요. 그럼 바다에서는 배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질 좋은 배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게임이 달려있는데 미국 조선 생태계는 파괴됐거든요. 중국 조선은 50에서 한 70% 정도 세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여기에 한국이 기적적으로 한 30%의 비율, 뭐 기준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눈이 다 K방산, K조선으로 오게 된 거죠. 이 원인은 사실은 기쁜 일은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는 K방산과 K조선이 날개를 다는 시기가 오게 된 거죠. 사실 2014년도에 그 크림반도 강제 합병이 있을 때 아니 이거 냉전 끝나고 2014년에 어떤 영토를 점령하고 이거 내 땅이야 하는 일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게 하나의 예고편이었잖아요. 사실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고편과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앞으로 이 무국화 시대를 가면서 전쟁은 계속 발발할 것이고 거기에서 K방산이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조선은 수요 급증 이렇게 많은 이유를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방금 이제 박사님의 그런 방산이나 이런 쪽하고 조금 이제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조선이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급증을 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2010년대 중반에 해양 플랜트 때문에 실패하고 그랬죠. 적자가 누적되고 했던 것 때문에 갑자기 크게 부활을 한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의 어떤 수요 급증은 아니고요. 항상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산업은 해운 산업의 후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운 산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갑을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의 주기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이게 항상 뭐 50년 주기 사이클, 20년 주기 사이클, 네. 5년 주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 이제 역사적으로 이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변동이 있어 왔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 네,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등장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것들 때문에 현재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주로 친환경 선박 쪽이고 네. 또 미래에는 이제 친환경의 어떤 자율운항 기능 같은 것들이 더해진 자율운항 선박 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수요 급증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냐 네. 아니다. 어떤 해운 산업의 트렌드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약간 어떤 시프트, 타임 시프트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해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예. 사실 그 NDC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우리 이만큼 할게 예, 할당량이 예,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빗겨나 있어서 소위 말하는 탄소 감축의 어떤 그 사각지대다 이런 표현들도 예, 예. 있었고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99% 해운 선박에 예, 의존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뭔가 좋은 배를 만들어내야 돼. 예. 그런데 이 기후 환경에 굉장히 엄청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엄청나다기보다는 네. 거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 않을 수 없는 네네.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에서 2050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는 선박은 운항을 할 수 없게끔 네네. 또는 엄청난 뭐 톤당 뭐 $400에 가까운 페널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탄소세 뭐 이런 건가요? 예, 탄소세입니다. 예. 최근에 마폴에서 발표된 그 협의죠. 협의를 네. 보면은 2007년, 8년부터도 그 탄소세를 낼 수 있다. 네. 라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로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 벌금 페널티를 내는 것보다 이런 친환경 선박을 그렇죠. 도입하는 것이 더 네.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보통 요즘에 그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수소라는 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메탄올, 네. 암모니아 등이 있는데 가장 지금 수요가 많은 건 LNG입니다. LNG. 사실 LNG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효자 선종이기도 한데 LNG를 운반하는 선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그 LNG를 선박에 추진 연료로 사용을 하는 기존의 디젤류에 비해서 탄소의 절감이 한 3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년 되고 50년 되면은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도 운항을 할 수 없거나 네. 페널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멀스크 같은 대형 선사들은 메탄올을 그렇죠. 네. 연료로 쓰는 선박을 발주한다던가 네. 또는 이제 최근에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선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그 표준 선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뭘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 시장에서 바로 억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기술을 국제 이제 IMO에서 네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표준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기준점이 돼야지 예, 다른 예. 나라들도 따라오고 이런 걸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예. 거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선업계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 특허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조선에서는 특허보다도 표준 선점이 아. 훨씬 더 중요한 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과 방산, 와,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뜬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요즘 뭐 유튜브나 등등 보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드라이하게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찾는 이유, 뭔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강점이. 설명을 좀 근데 해주시면. 조금 우리가 이러면 또 이순신 장군 팬들 저도 팬입니다만 네. 돌발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우리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12척이 지금으로 치면 이지스함이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지스함? 저기 교수님 네. 잘 아실 텐데 네. 그 수백 척의 외선이 깨져나간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선은 조선 선진국이었다. 그 당시 판옥선이라고 하는 네, 배는 네. 일본 외선에는 질적으로 탁월하게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위대한 전략으로 정말로 세계전세의 기적을 쓰셨지만 네. 그게 가능했던 건 조선의 기술력이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그럼요. 네. 우리 판옥선과 일본의 외선은 개념도 달랐고 전술도 달랐고 네.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이 탁월했죠. 네. 아무리 좋은 배를 가져도 그 원균 같은 경우는 패전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조선 기술은 뿌리가 깊다.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수주량으로 보면 한 70%를 중국이 가져가거든요. 70%.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냐? 기술력에서는 못 따라온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선박들이 네. 다 고보가 같이 최첨단 선박들이거든요. 이건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LNG선이 지금 사실은 가장 고보가 가치고 기술력이 집약된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 시장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올 8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LNG선이 16척이 발주가 됐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14척을 우리가 휩쓸었어요.
14척이요? 네, 그럼 나머지 2척은 어디가 가져갔을까요? 미국에 있는 한국 자회사가 가져갔어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기술력입니다. 음. 근데 기술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냥 해운이라는 경제성이니까. 음. 두 번째는 한국 조선산업의 생태계가 살아있어요. 네. 조선이랑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네. 품질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조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든 데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F-50 경공국기, 네. 그다음에 K9 자주포, K2 탱크 이런 걸 주문했거든요. 유럽에 주문하면 하세월입니다. 네. 네. 이 하세월 거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또 오겨요. 근데 우리는 이걸 1년 안에 해결했어요. 우리는 날짜 딱 집으면은 바로 아니, 마시잖아요. 날짜를 그러니까 납기를 안 지켜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납기를 더 빨리 줘요. 아니 이게 네네. 농담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래요. 오.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붙어 있고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비극적인 과거가 있으니까. 과거가 있는데 당장 급한데 그럼요. 아니 같은 나토한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옆에 많이 압박을 지리적으로도. 네. 근데 여기 바로 주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가성비. 가성비. 폴란드가 우리 FA 경공기를 사갈 때는 시범 삼아 사갔어요. 가성비가 탁월해요. 임무 수행률이 탁월해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운영이 아주 용이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약속을 잘 지켜요. 후속 지원이라는 게 무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러브콜을 받나요? 그 제가 박사님 말씀에 네. 좀 초를 치게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어떤 점이 강점이냐라고 한마디로 하면 매스 커스터마이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대량으로 빠르고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했다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거든요. 네. 선주들의 요구가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맞춤화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국가들도 다 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거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주는데 매스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사님이 그 LNG 운반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대형 3사들이 1년에 평균 한 20척 이상을 LNG 운반선을 만듭니다. 전 세계 선봉량의 7화를 차지하고 있다는 중국도 LNG선을 지금 최근에 건조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10척, 20척을 만드는 조선소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70년대에 조선 3사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은 일본을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지만 어쨌든 네.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다양한 선주들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고 거기에 대량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아까 초를 친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네. 사실은 지금 중국과의 격차는 좀 위험합니다. 크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작년에 산업연구원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조선 기술 격차를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중국이 앞섰다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부분은 설계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AS 마켓 쪽 정도만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네. 지금 뭐 건조량이라든가 심지어 저도 믿기지는 않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생산 건조 기술까지도 거의 우리나라와 근사하거나 아니면은 역전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서울대에서 또 이제 스마트 야드 수준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생산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한 90% 수준까지 지금 쫓아와 있는 따라왔다.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함정적으로 오면은 네. 저 이제 이 현업에 있다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한 함정과 잠수함을 지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40척이 넘지 않습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3척을 수출을 하면서 2099 아마 한 개인가 두 개는 이제 우리나라 거제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실 그걸 제외하면 잠수함 수출은 지금까지 전무하거든요. 최근에 아까 육상 무기는 많이 수출했지만 잠수함은 최근에 폴란드에서 스웨덴에 졌었고요. 사브한테 졌죠. 예, 저 스웨덴에 졌고 잘 되길 바라지만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방산 부분은 또 아까 보면 기술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동맹 관계 같은 그렇죠. 것들도 있기 네네.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긴장을 해야 된다. 네. 예, 예. 그 초를 치면 음식이 좀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최근에 본 아마 교수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5년 정도면은 뒤집어질 거다. 5년 뒤쯤에 5년 뒤면 중국이 모든 면에서 앞설 거다. 조선 쪽. 예.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대로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군데 방산 관련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지금 시한편 터뜨리면 끝난다. 지금일
최대의 위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역시 신발끈을 지금 쪼이라는 의미에서 좋을 때다. 교수님과 같은 그런 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평소에 조선, 배 이렇게 생각할 일은 사실은 많지 많지 않죠.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 이 기술과 어떤 능력에 대해서 각인하게 된 이유는 역시 마스가였습니다. 예, 예. 전문가로서 이 마스가 이제 지금 협상 어쨌든 한 단계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네. 이제 마스가라는 키워드가 처음 등장을 하고 네. 어쨌든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투자 액수가 나오고 했을 때에는 일단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회를 보기도 하고 특히 네. 아까 박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미국과 우리나라의 격차 거기에 이제 대중 갈등이 네. 합쳐지면서 굉장한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우려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런 미국 현지에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조선공학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네. MIT나 이제 미시간 같은 대학에 현직에 계신 분들의 그 뉘앙스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절박하고 중국과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하는 보도들만큼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건조하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 또는 방산 기술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아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도 있고 우리 산업 경쟁력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 러브콜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박사님들 두 분 모두 얘기하신 게 지금 그래도 긴장을 계속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 한 6개월 정도 이제 반년 지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외교 분야. 관세 협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외교적인 성과가 네. 상당했고 또 우리 에이펙도 있었군요. 네. 다양하게 좀 짚을 부분이 있을 텐데 박사님은 어떤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트럼프라는 산을 완전히 넘은 건 아니지만 다소 7분응선은 넘은 거죠. 지금 지났지만 피 말르는 시간이었잖아요. 제가 많은 방송에서 몇 점 줄 거냐. 그래서 그 90점 준다 그랬거든요. 네.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결국 경제 패권을 가진 피와 구분 없는 폭력적인 네. 본인들이 약속하고 의회가 빚어낸 FTA를 그냥 깨버리는 그런 정말로 말씀드렸던 무국화의 대표적인 트럼프라는 거대한 벽을 네. 상대적으로 잘 넘었거든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과 제철이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제가 모든 글에서 써왔던 겁니다. 네. 농축, 제철이 핵추진 잠수함 하나의 종합선물 세트고 이것이야말로 자주국방의 완성이라고 봤거든요. 그걸 받아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저는 핵추진 잠수함, 농축, 제철이는 200점이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거대한 벽과의 협상에서 이 정도면 90점을 줘야 된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뒤에서 물러서 보면 진영이 약화된 각자두성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첫 시련, 이 정부 첫 시련의 산을 그나마 무난하게 넘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본인이 조금 더 가까운 분야가 더 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전반적인 외교 성과를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예. 핵추진 잠수함도 괜찮고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성과는 우리 박사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네.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 제 전공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네. 내용을 많이는 모르지만 지금 조선 산업에서도 그러니까 함정이 아닌 이제 원자핵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조선과 함정 방사는 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정확히는 11월 18일이었네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만났죠. 공동선언문이 나왔어요. 분야별로 하나씩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원자력 분야, 방산 분야, 물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문화까지. 정말 이 나라와 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꼼꼼한 그런 공동선언문이었는데 지금 국방과 방산의 경우에는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순 무기 구매와 판매를 넘어서 공동개발, 기술협력, 현지 생산 등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속 가능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 이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사실 이제 국방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신뢰, 동맹관계, 파트너십 이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어필을 했을까요?
아랍에미리트의 우리 아크 부대, 우리 특수부대에 가서 그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11년부터인가? 그럼요. 예, 벌써 한 세월이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참 특이한 나라인 게 중동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예요. 그때 처음에 우리하고 협력했어요. 그래서 우주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 아랍에미리트 과학기술사 차관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데요? 우리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깊고요. 우리의 경쟁력은 뭐냐면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일부는 높고 일부는 약간 떨어지는 기술력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 높고. 네. 근데 여기 결정적인 게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죠. F-35, F-15 사도 뜯어보지도 못해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기술 유출이냐? 아니죠.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가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까 교수님 표준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표준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K9 팔았지, 자주포.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여기다 우리 무기 팔았어요. 중동이 다 우리 시장인 거예요. 그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한 거점이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특징은 뭐냐면 그 100만의 미래를 위해서 900만을 활용하는 나라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진보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개방적인, 그리고 개방적인 상황에서 모든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이 부분에 아주 효율적인 파트너로서 네. 우리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 사우디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 중동 그쪽에 뭔가 이렇게 망이 더 열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선 쪽은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제 조선 강대국이냐, 네. 선진국이냐 했을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일관화 제철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갈 수 있는 바다가 있어야 네. 되고, 그다음에 기후가 적정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가 인력입니다. 이제 고급 인력, 네.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혹시 나중에 상당히 뒤처진다고 해도 전 세계 해운 시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아마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국, 한국, 일본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중동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아랍에미리트하고는 그러니까 바카라 원전 네. 같은 아크 부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중동 지역 전체의 조선과는 인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 된 그 대우조선 네. 시절에 그 오만의 두쿤이라고 하는 조선소 건설하고 네.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HD 현대중공업이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IMI라고 하는 조선소를 건설하는 일을 HD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아이들도 그냥 놔두면은 성장하지 않잖아요. 뭔가 정부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방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방산 자주국방이 이제 70년대부터 시작되죠. 방산과 조선이 만나는 지점이 해군이거든요. 우리 해군이 최초로 건조한 게 이제 고석정입니다. 70년대 뭐 백구 기러기 시작해 참수리급이라고 조선소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 네. 80년대에 오면은 울산급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 1500급 네. 그때 호위함 정도인데 이걸 우리는 구축함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 울산급의 이제 로우급이 PCC 이제 동해급 포항급 한 950톤급짜리 24척, 울산급 9척 이렇게 진화했고요. 이게 지금 정부의 계획과 지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도 거의 동일하게 가요. 근데 이 조선은 사실은 조선사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네. 정부, 민간, 그다음에 군이 3위1차가 돼서 조선산업과 우리 해군이 같이 온 거예요. 상당히 사실 박수 칠 만한 일이고 네. 저는 한국 해군의 기술적 진화, 비약이 가장 놀랍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기술 발전과 그대로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산조선도 준비하면서 유튜브 찾아봤더니 이 조선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봤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연구하는 사람들, 그 석박사급들의 어떤 연구진의 엄청난 노력과 예. 기업의 지원과 어쨌든 정부의 지원이 예. 있었을 텐데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아까 박사님께서도 이제 방산 함정도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조선도 비슷했습니다. 그 이전에 60년대까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때 50년 후반, 60년대 초반에 지금의 이제 부산에 있는 지금의 한진이죠. 네네. 그때는 이제 대한조선공사였는데 몇 장 남은 사진들을 보면은 그때까지도 우리나라는 목선이었어요. 목선? 나무를 이어서 봤죠.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철선을 만든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70년대 들어와가지고 보통 이제 레전드로 남아있는 정주영 회장의 500원짜리 등등으로 시작은 됐지만 그때 사실 그것을 이니시에이트 시킨 거는 정부였죠. 특히 네. 정부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면서 포철도 그때 만들어졌고 그렇죠. 울산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공업 단지가 생기고 그때 이제 조선소들을 현대를 시작으로 또 거제에 있는 삼성과 지금의 하나오션인 대우까지 만들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가 100%는 아니었죠. 민간도 물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했기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7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유용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시점 또 오일 쇼크가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소는 만들어놨는데 그 수준은 되지 않고 그렇죠. 하던 와중에도 민간도 그걸 버텼지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뭐 계획조선제도라든가 조선 합리화 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네. 최근에 가장 이제 우수 사례 중에 하나는 전 아까 LNG 선에 들어가는 화물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내추럴 가스를 액화시키려면 영하 160도 네. 아래로 내려가야 네네.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단열을 잘 해야 되는 그렇죠. 기술인데 물론 아직도 이제 이건 프랑스 GTT에 기술료를 내고 쓰고는 있지만 네. 이거를 국산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산학연정의 노력이 거의 한 10년, 20년 계속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LNG 화물창을 만드는 네. 기술도 축적이 되고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화물창이 조만간 등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게 이제 조선이 해운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앤다운은 굉장히 심하지만 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제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2026년 예산 720조 이상이 늘어났죠. 그리고 특히 주목받는 분야가 이제 R&D 쪽 증액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어쨌든 방산 제조, AI 이런 AI, 첨단 핵심 기술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공을 들이고 예.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기술 R&D 분야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 분야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자율이라고 해서 승조원이 뭐 제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있는 승조원을 감축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승조원 자체가 그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조선소에 사람이 있는데 이걸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얘기하신 AI나 네. 최신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린 스마트 야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암묵지 경험화되어 있는 그런 제조, 그 다음에 건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특히 이제 우리 AI 같은 경우는 사람의 두뇌 활동을 네. 그대로 모사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의 R&D 전략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AI 그러면은 우리 뭐 네이버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최근에 그 AI에서 조선소의 AI화를 위해서 상당한 또 예산을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산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됐고 또 조선도 지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정이 이 산업 경쟁력과 기술 투자 또 핵심 인력 확보, 수출 지원 생태계 여러 분야에 다 관련이 없는 곳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축의 전환의 시대다. 축의 전환. 네, 축의 시대가 뭐냐면 이제 신성에서 이성으로.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주장은 뭐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지만 3차 축의 시대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AI로 이전이 되고 있다. AI가 인간의 그 돌연변이적 창의성을 따라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AI 시대는 필연이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적응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국방도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 이걸 방산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지금은 사실 무인 뭐 드론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그 기반은 다 AI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현대전의 복합적 양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막 드론과 AI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쟁의 기본 개념은 또 안 바뀌었어요. 병력이 중요하고 네. 탄약이 중요하고 장갑차와 전차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지 이게 필요 없다가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K방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건 물론 우리 경쟁력이 기술력이 앞선 것도 있고 선진국과 다르게 제조업 공동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슬픈 원인 70년 이상 전면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산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이 회복을 하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K방산 1이라면 네. 이 K방산 2의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해왔듯이 기업, 정부, 군이 3위1차가 돼서 뼈를 깎는 네. R&D, 네. 기술 개발에 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공개된 그 트럼프 정부 국가 안보 전략 내용도 그렇고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조선
신경을 다 꼼꼼히 써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아직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이 되지 지정이 않았습니다. 안 된 예, 상황이군요. 예.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어떻게 예.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네.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일종의 기존의 조선 산업을 어떤 수익에 치중된 이런 비즈니스로 봤다면 네네. 이것을 일종의 안보 산업으로 아. 시각이 변화가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그 정부의 다양한 전략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밑바탕이 마련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어쨌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양극화로 가는 거냐 아니면 다극화다 뭐 싸우고 있는데 박사님은 무극화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예, 무국화. 근데 그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하던 미국이 사라진 그 어떤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쟁이 여기저기 발생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호황이 전쟁 특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10년, 20년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걸 우리 좀 대비하고 생각하고 구조화해야 된다. 무국화 시대, 제 화두고요. 조금 깨알 선전을 하면 네.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이 조만간 출간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편집하면 안 됩니다. 저자는 조한범. 예, 네. 그렇죠. 세계적인. 이게 슬픈 얘기인 게 무국화의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안보의 위기입니다. 유엔은 이미 식물인간화됐고 미국은 벅차고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네. 중국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갈등들의 소재들이 여기저기 계속 터질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다카이치, 시진핑 이쪽 체제가 충돌하고 있지만 네. 대만을 중국이 절대 침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전면 침공 여부는 모르지만 다양한 충돌 가능성. 중국은 이미 대만을 전면적으로 포위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해양에서의 충돌 가능성. 그 다음에 2025년 트럼프 2기 NSS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명백하게 제1도련선에서의 모든 침범을 어디서든 격퇴한다가 미국의 전략이고 시진핑 정권은 A2A 전략, 안티-억세스 에어레 디나이얼. 미국 함대가 들어오는 걸 안티-억세스 반접근, 지역 거부, 1도련선 밖에서 격퇴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조선과 방산이라고 하는 분야 두 개가 결국 수요는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이 분쟁의 시대, 진영은 강력한 진영은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닌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 각자 조성의 시대, 그 다음에 나홀로 가야 하는 길. 네. 네. 이게 지금 우리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대국 간의 충돌에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다가오는 혼돈의 시대에 K방산과 K조선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살려나간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는 경쟁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있지만 자주국방의 기틀도 마련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자꾸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부, 민간, 군 모두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니 없는 초격차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도 동의를 좀 하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특히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선도 그렇고 네. 방산도 그렇고 초격차가 아직은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게 지금 너무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미 관계와 마스가 그다음에 미중 갈등 때문에 포커스가 너무 미국이 이렇게 어려워. 봐봐, 미국이 이미 조선 산업이 쇠퇴해 있고 생태계가 붕괴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봐야 될 건 미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린 중국을 포함을 해서 특히 이게 방산 쪽으로 넘어오면은 경쟁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스웨덴 포함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이 다 경쟁국이고 사실은 그 방산 분야에선 우리나라는 뭐 언더독 이하 지금까지 실적을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박사님도 키워드를 얘기를 하셨지만 초격차를 확보하고 확보된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지속적인 R&D, 연구개발, 투자가 전제가 되어야만 그 30년이 될지 뭐 35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래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사님들이 걱정 로봇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방산 우리 잘 하고 있는 거 맞고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된다.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리스크 관리도 있을 수 있고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는 동맹의 시대는 같고요. 동맹의 추억입니다. 동맹은 우리에게 과거와 다른 역할, 본인들의 방어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맹을 기댈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기대서 살면 되거든요. 동맹이 없는 시대, 결국은 내가 혼자 가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가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는 앞에 가는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갔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독하고 외롭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게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조선 산업 분야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요. 그거를 좀 현재 안고 있는 두 가지 리스크를 대비해서 얘기를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인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선소들이 네. 이 인력을 자동화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가끔 저는 자율주행차로 비교를 하는데요. 네.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휴머노이드가 운전을 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자율운행차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조종하는 차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설계 자체가 그렇죠. 바뀌는. 근데 지금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를 만들던 방식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을 이걸 그대로 두고 기계 또는 자동화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이제 계속 오늘 반복된 용어 중에 하나가 표준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상선 분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대형 조선소들 기준으로 자율운항 기술, 그 다음에 대부분 연료에 대한 친환경 기술, 심지어 스마트 야드에 대한 기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가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이런 선박에 대한 친환경과 자율운항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떤 장비들을 이 해외 선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 IMO입니다. 근데 IMO는 위치도 유럽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선사들과 유럽 엔지니어링 회사 그리고 또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도 뭐 중국이 지금 뭐 친환경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표준과 장비 기술을 설득하고 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 선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함정 같은 경우도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해군에서의 함정 발주가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체되다 보면은 조선소가 놀고 있는 공장과 인력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그런 법적인 부분들은 해결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함정에 대한 발주를 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다음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박사님 그리고 우종훈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 된 조선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